안녕하세요. PODO 포도입니다. 저의 우울증 시리즈 4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가족에게 오픈을 했던 그때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우울증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딱히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우울증이라고 고백을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제가 아픈 것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있다라는 현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고 나 정말 힘들었구나, 나에게 알려주어서 고맙다, 이 정도 말이 저의 경우에는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고백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정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말할까 말까를 아주 주저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울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큰 마음을 먹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이 되고, 내가 우울증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기보다는 나를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질책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시에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기능적인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해서 많이 저는 주저했었거든요. 나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내가 맡은 직무를 잘 해내고, 이걸 잘 해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안일도 잘 해내어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지금 그런 기능적인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주는 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뭐가 힘들어? 남들은 다 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걸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내가 싫어지는 상황에서 내 주변 사람이 너만 왜 그러냐, 너만 너무 유난스럽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정말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만 꼭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너도 많이 힘들구나 정도만 반응해 주셔도 정말 큰 힘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2년 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을 때의 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들고 읽을게요. 지난주 금요일 밤새 불안에 떨다 새벽 5시부터 병원에 갈 준비를 했다. 병원은 무조건 예약제인데 새벽에 예약할 수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딱 가기엔 집에서 초조해서 기다릴 수가 없었다. 무작정 병원을 갔고 선생님께 증상을 설명했다. 공황 증세에 도움이 되는 우울증 약과 수시로 먹는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았다. 혼자서 멀리 가지 말 것, 심장이 두근대면 바로 약을 먹을 것. 내일은 친구 결혼식. 사진을 못 찍어도 꼭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외출해 있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집 근처 카페에 걸어갔다. 장소도 예쁘고 사장님도 예쁘고 단골이 되고 싶었다. 내 맘을 몰라주는 내가 계속 뛰쳐나가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왔지. 신경안정제와 사진책, 그 2가지를 믿고 버텼다. 한 10번은 뛰쳐나가고 싶었던 것 같다. 눈물도 계속 났는데 계속 참았다. 친구 결혼식장을 뛰쳐나갈 순 없어. 사진집을 마지막 장까지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공한 기분이었다. 이 경험을 성공한 듯이 의사 선생님께 뿌듯하게 말씀드렸더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나에겐 혼자 카페 가는 것도 무리구나. 지난 토요일, 친구 결혼식이다. 많이 불안했는데 친구가 사진 찍는 임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었다. 난 정말 참석하고 축하만 해주면 된다. 결혼식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고 또 배려해 주어서 아주 고마웠다.
참석은 꼭 해야 해. 일주일간 결혼식 참석만 걱정해 왔는데 다행히 이상하게 아침에 약 먹기 전부터 기분이 좀 좋았다. 아침 약도 잘 챙겨 먹고 남편 차를 타고 잠실로 향했다. 문득 터널 지날 때마다 차가 막히려고 할 때마다 심장이 두근대고 땀이 쫙 났다. 그때마다 남편 손을 잡으며 나를 달랬다. 내 옆에는 남편도 있고 약도 있어. 남편도 있고 약도 있어. 심해지면 약 먹으면 돼. 괜찮아. 수없이 나를 달랬다. 도착한 결혼식장은 너무너무 예뻤다. 참석을 걱정하던 내가 결혼식을 매우 즐기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었다. 성대하고도 섬세하게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이상 증세를 보일까봐 나를 계속 살폈다. 그래서 회사 지인들과는 웃으며 인사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진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참 예쁜 결혼식이었어. 신랑과 신부 모두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보기 좋았다. 참석을 두려워하던 내가 미안해졌다. 하객 사진까지 남기고 식장을 나왔다. 그리곤 집에 도착했는데 잤다는 기억조차 없이 정말 쓰러지듯 4시간을 내리잤다. 중간에 일어났다가 밤에 또 잤다. 새로 바뀐 아침약이 졸리는 약인가 싶어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 졸리는 약은 전혀 아니라고 했다. 결혼식장에서 그만큼 많이 긴장해 있어 그런 거라고 하셨다. 안 좋은 현상인 것 같았다. 일요일, 아무렇지 않게 요즘의 나처럼 있었다. 그러다 거제도의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가 게시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했다. 가족한테는 우울하다는 말도 회사 쉰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오빠에게 울면서 내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참에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다. 아빠는 놀라서 하는 말이었겠지만 한마디 모두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네가 뭐가 힘드노? 내가 더 힘들다. 남들 다 괜찮다는데 니는 왜 그러노?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 통화 중 울다가 공황으로 이어졌다. 난 또 질식한 것처럼 숨을 못 쉬었다. 이 증상을 처음 본 남편은 많이 놀래서 119를 불러야 하나 많이 당황했다고 한다. 가장 심한 증세였지만 나는 그래도 과거의 공황보다는 그 당시에 덜 무서웠다. 집이었고 남편도 있었고 약도 있었다. 황급히 전화를 끊고 약을 먹고 잤다. 월요일, 어제까진 옆에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남편이 출근한 다음부터 다시 무서워졌다. 불안해서 매일 아침부터 의식처럼 해오던 커튼 걷기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집 밖에만 안 나가면 공황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집에서, 그것도 내가 매일 누워 지내는 거실의 라텍스에서 공황이 왔었지. 무서웠다. 이젠 집도 안전하지 않아. 내가 안전한 곳은 없어. 그러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친구가 연락이 왔다. 밥 챙겨란 말에 우선 무서움을 떨쳐내고 밥을 차리고 밥을 먹고 또 잤다. 친구가 우리 집에서 4시간 정도 있다가 갔다. 거의 처음으로 친구에게 솔직한 내 감정을 다 이야기했다. 그 전까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할까봐 힘든 이야기 해서 뭐하나 싶어서 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친구는 참 밝은 친구여서 잘 듣고 또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함께 웃었다. 내 마음도 웃고 내 얼굴도 웃었다. 이렇게 진심으로 웃은 건 3개월 만인 것 같았다. 화요일, 어제 저녁 친구와 좋았던 기억 덕분인지 기분이 꽤 괜찮았다. 무기력하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것 외에 부정적인 감정을 들지 않으니 꽤 좋은 날이다. 게으름에 익숙해져 2시 필라테스 수업에도 겨우 갔다. 내가 좋아하는 시간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수업에 임했다. 근데 조금만 힘들면 심장이 가빠오고 현기증이 나서 계속 쉬었다. 공황 증세의 시작과 비슷해서 무서웠다. 다행히 필라테스 선생님은 내가 쉬는 동안 기다려주셨고 쉬다가 운동하다가를 반복했다. 수요일, 병원 가는 날. 매일매일 다른 경험을 해왔으니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 일이 참 많았다. 지난 모든 요일의 일을 다 말씀드렸다. 나는 최근 월요일 저녁 기분 좋았던 적이 있으니 상태가 호전됐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아주 힘들어하는 시간이 주 2회는 오는 것 같은데 아무런 현상이 없는 채로 최소 1, 2주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아침 약도, 수시로 먹는 약도 2배로 늘려서 처방해 주셨다. 터널을 지날 때 불안해지니 수없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거제도는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나에게 장거리 4, 5시간 이동도 무리이니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잠시 아빠를 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다. 혼자 운전해서 가는 것도 금지, 카페인 금지, 알코올 금지, 어떤 자극도 나에게 주지 말라는 것 같았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약의 복용량은 자꾸 늘어나고 있다. 나는 기분 좋았던 적도 있으니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엔 아닌 것 같았다. 선생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신지 괜찮아졌다는 말 대신 앞으로 호전될 거라는 위로를 해주셨다. 그리고 평소에 정신력이 강하고 씩씩한 편일 거라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버텨온 곳이고 지인들은 내가 이내 털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거라고 나에게는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다. 간신히 걸어서 나가는 집 앞 카페는 허락 맡았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도 하셨다. 아빠에게 거제도에 못 간다는 전화를 드렸다. 크게 상처되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울부짖었다. 빨리 약을 먹어야겠다. 이내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신경안정제 2알을 먹었다. 그리고 불안해서 핸드폰을 껐다. 어느 누구의 전화도 받기 싫었다. 나는 흥분하면 안 돼. 이렇게 1, 2주는 안정이 되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빠가 야속했다. 내가 그렇게 질식하는 소리를 들어놓고도 아빠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기 위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죽는다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았고 내가 죽으면 재밌을 것 같았다.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거겠지? 집에서 쉬었다. 우울증을 시작하고 병가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주저됐던 순간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섣부른 위로의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말수는 줄이는 게 우울증 환자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소중하다. 그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야기는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 후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내세요.